자, 이런 드라마가 있다 치죠. 이런 엄청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셔서 엄청난 시나리오로 로맨스, 스릴러 모든 걸 다 포함한 역대 최대 히트작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갈등이 고조되고 각종 시나리오의 텐션이 최대한 오른 상태에서 이 마지막 회만을 전 세계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회에서 갑자기 핵전쟁이 터져서 주인공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핵 버튼을 누른 게 김정은인지 시진핑인지 푸틴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스토리가 그냥 끝나버려요. 허무하게. 황당하죠? 약간 후기 청동기의 붕괴 및 바다민족 침입은 이런 느낌이었었는데요. 기원전 1200년 전후에 3대 전쟁, 카데시 전투, 트로이 전쟁, 그리고 마지막 멸망전인데요. 이 멸망전은 주로 바다민족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바다민족, 씨피플즈에 대한 대표 이미지는 이런 느낌 떠올리시면 됩니다. 머리 삐죽삐죽하게 벼슬 달았는데 약간 윤대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아, 바다민족에 대한 얘기구나, 혹은 바다민족으로 생각하면 이런 윤대엽 머리를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멸망전이라고 해서 마치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전쟁이고 이걸로 인해서 한 방에 청동기가 붕괴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 3대 전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진짜 제목은 그저 붕괴일 뿐입니다. 이 바다민족의 침입은 하나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을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기원전 1200년을 포함하여 수십 년간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군입니다. 에릭 클라인이라는 교수님이 기원전 1177년이라는 해를 딱 찍어서 책을 내셨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걸 포함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서 후기 청동기의 붕괴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원전 1177이냐? 바다민족이 이집트 신왕조를 2차 침공한 때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윤대엽 머리를 한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바다민족이 이 청동기 문명 여러 나라들을 싹 쓸어버렸다의 느낌인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좀 무게가 쏠리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고대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좀 취약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설 중에 생뚱맞게 아이슬란드의 헤클라3라는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이것이 볼케이노 윈터라는 걸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가 변화했는데 하필이면 또 아나톨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지중해 지역에서 가뭄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팬데믹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해적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후기 청동기 시대는 각종 교역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그 연결고리 하나만 무너져도 이 교역망이 붕괴되는 거죠. 우리도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이 전 세계적인 교역망과 세계화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이 연결고리 하나만 무너져도 주르르 무너지는 생각보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던 시스템이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국제 교역망이 붕괴해버린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시스템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사회의 회복 탄성력을 상실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력이 약화됩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재난이 지역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다민족이라는 집단은 한 곳이 아니라 아마도 사르데냐, 시칠리아 혹은 이 북쪽, 이탈리아 등등에서 오는 6개에서 8개 정도의 민족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난민인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약탈이라도 하러 온 것인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댔잖아요. 그래서 약탈자, 당하는 자의 그런 흑백 구도가 아니라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더니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들도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점점 불어나는 거죠. 즉, 이 바다민족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피해자이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해자로 됐다는 가설이 좀 더 유력하고요. 하필이면 이때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침입을 다 못 막아내고 우르르 붕괴됐다는 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말 그대로 바다에서만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도리아인이라고 하죠. 이 육지 쪽에서 온 사람들인지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느낌, 이 윤대엽 머리를 한 근육질의 강력한 이민족들이 청동기를 쓸어버렸다 쪽은 가설이 힘이 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재앙에 의해서 교역망이 무너지고 나라 시스템이 약해진 판에 필사적인 난민들 혹은 침입자들이 와서 우르르 도미노 순으로 붕괴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후기 청동기 사회의 붕괴 얘기고요. 그 와중에 1177년 람세스 3세는 그래도 이 바다민족 침입을 막아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케네도 망하고 히타이트도 망했는데 이집트는 살아남긴 했어요. 물론 급속히 약해지긴 했지만 여기도 이제 붕괴를 보여주는 것인데 도미노로 멸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피해자로서 당했지만 이들도 어디론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갔을 거잖아요. 점점 이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후기 청동기 시대의 국제 정세와 3대 전쟁 그리고 후기 청동기의 몰락에 대해서 요약하면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석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청동기는 마치 지금처럼 국제 교역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밸류체인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이 무너지더라도 국가 자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이것마저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바다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도미노식으로 쉽게 멸망을 했던 것이고요. 아유,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기원전 1200년 전후에 후기 청동기의 전성기이자 극적인 붕괴가 일어났다.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붕괴 이후 철기 시대로의 전환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핏 세계사의 키핏입니다. 오늘은 기원전 1200년 청동기 시대 종말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기원전 1200년 전후 시기는 마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각종 교역망이 발달을 하고 여러 자연재해, 외부 요인, 그리고 전쟁 등으로 약해진 세력들이 결국에는 도미노 순으로 붕괴해가는 모습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 청동기 시대의 종말 이후로 철기 시대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 공룡들은 멸망하지만 어떻게 포유류들이 새로운 자신들의 전성기를 맞이하는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갈 길은 어디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히타이트 스타일, 바다민족 스타일, 척하면 착 나온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은 아시리아 스타일입니다. 히타이트가 철기를 상용화하고 멸망하면서 철기를 퍼뜨렸다면 철기를 이용한 진짜 최강의 제국이 된 것은 아시리아고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후기 청동기 붕괴의 비균질성입니다. 한꺼번에 망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후기 청동기의 컬랩스는 누군가에겐 재앙이었겠으나 누군가에겐 기회였습니다. 여러 공룡들은 멸망했지만 포유류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인 것이 페니키아와 히브리인들이고요. 자, 이 지정학적인 지도를 보시면 바다민족은 서쪽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미케네는 멸망하고 히타이트도 멸망하고 이집트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망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지역 사람들은 비옥한 초승달의 얇은 날개 부분, 그래서 길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핍박만 받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주위에 공룡이 사라지니까 이 포유류들에게는 기회였죠. 우리 정규 6편 영상이 1200 철모패입니다. 기원전 1200년 전에 철기, 모세, 페니키아 이야기라는 것인데 철기의 전파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나중에 기원전 900년대쯤에는 결국에 아시리아가 천하를 제패하지만 요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먼저 보면 우선 청동기 전파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재료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퍼지는 속도가 비교적 늦죠. 이렇게 각 지역별로. 중국 같은 경우도 기원전 2000년 전후, 우리 한반도도 기원전 1500년 전후 비교적 이렇게 늦게 퍼지게 돼 있는데 그에 반해서 철기의 전파는 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으나 히타이트가 멸망하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퍼집니다. 왜냐하면은 재료를 구하기가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히타이트 멸망 후에 동양뿐 아니라 이제 유럽 쪽으로도 어떤 식으로 철기가 퍼진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룡들이 망하면서 거기에 등살이 펴지 못하던 포유류가 짧게나마 전성기를 맞이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 히브리인들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뚱뚱한 날개와 날씬한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대제국이 강성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세력들 사이에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죠. 그런데 이런 공룡들이 멸망하거나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기원전 1200년 직후의 사건들인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레반테 지역은 좀 이렇게 넓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과 이스라엘 지역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동지중해 연안이라고 합니다. 이 동지중해 연안을 간단하게 3등분을 해보세요. 3등분을 해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이 아랫부분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합쳐서 가나안 지역이라고 부른다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도 동부리고 서부리고 나눠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도 북부의 레바논 지역과 남부의 이스라엘 지역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편합니다. 우선 남쪽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정규 영상 6편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라서 오늘은 이미지 정도만 갈게요. 기원전 1800여 년 정도에 우리 아브라함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자식이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자식, 이들의 12지파의 기원이 되고 이들 중에 하나 요셉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그 후손이 바로 모세인 거잖아요. 모세의 유명한 거는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10개 이야기, 구약성서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또 1200년 전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원전 1200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후기 청동기의 붕괴, 그리고 철기가 퍼지고, 그리고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던 해인 거죠. 그리고 여러 사건을 거쳐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입장에선 최초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국이고요. 대략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전후로 봅니다. 그런데 이 200년 동안 이렇게 통일 왕조였느냐? 그렇지 않고요. 왕국이 만들어지고 거의 한 120년 만에 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요. 북이스라엘은 대략 이때가 끝날 쯤에서 아시리아에 먹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더 뒤에 신바빌로니아에 먹힙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끌려간 게 바빌론 유수고요. 이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이스라엘 왕국의 나름 리즈 시기가 이때 오는 것이고요. 이 통일 왕조는 3명의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과 골리앗으로 유명한 그 다윗이 있었고, 그 아들이 또 솔로몬이었죠. 우선 정치체로서의 국가 개념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고대시대 거의 유일한 전성기가 이 기원전 1000년 전후 대략 12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이고, 오늘 이 히브리인 얘기는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것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주로 가나안 지역, 남부 지역 사람들이다. 이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지내다가 후기 청동기의 몰락 및 공룡들의 멸망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전성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 다른 공룡들에게 다시 먹히게 되지만 이들은 인류 역사에 남을 엄청난 자산을 남겼다. 구약성서죠. 구약성서는 모세께서 혼자 직접 썼다는 주장보다는 나중에 바빌론 유수를 마치고 온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썼다는 이야기가 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히브리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지나가고 북쪽의 페니키아인들에 대해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가나안 지역의 북부인 페니키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레바논 사람들은 스스로를 페니키아의 후예라고 믿고 있고요. 이 레바논의 크기는 대략 남북 길이로 치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4인 정도 길입니다. 자, 레바논은 면적이 한반도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고요. 레바논은 특이하게 국기에 이런 나무가 들어갑니다. 이게 레바논 삼나무고요. 배의 재료라든가 건축 재료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이 레바논 삼나무를 백향목이라고 그러고 레바논 지역에서만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레바논 수도는 여기 베이루트죠. 몇 년 전에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데 레바논에서 유명한 도시 4개 정도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위에서부터 트리폴리, 비블로스, 시돈, 티레, 이렇게 4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블로스라는 도시는 질 좋은 종이를 중개하는 무역항이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집트 쪽으로 종이를 많이 수출했다고 그러고, 이 비블로스에서 나온 게 어원이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하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으로 유명하고, 역설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 페니키아 도시 이름을 따서 성서 바이블이 나왔다는 게 좀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고요. 세 번째, 티리안 퍼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왕의 자주색이라고도 불리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티리안 퍼플이라고 그러고요. 레바논 지역에 티레에서 나는 뿔고동의 점액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자주색 염료 1g을 만들기 위해서 이 뿔고동 수만 마리를 채취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귀했고, 그리스, 로마 이후에 동로마 제국의 왕족들만이 이것을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527년에 즉위하는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죠. 이분도 지금 티리안 퍼플로 된 옷을 입고 계시죠. 페니키아 하면 티리안 퍼플이 유명하고요. 또 페니키아 하면 유명한 것이 갤리선입니다. 갤리선은 뭐냐면 우리가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를 범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돛으로 가는 동력 외에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배를 갤리선이라고 한답니다. 지중해 같은 경우는 바람이 굉장히 잘 불지만 해류라든가 바람이 불규칙한 곳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돛을 이용하되 이 노를 젓는 힘을 병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뿐 아니라 중세까지 지중해를 누비고 다닌 것은 갤리선이었고, 페니키아는 갤리선을 처음 발명했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페니키아가 갤리선을 잘 개량해서 지중해를 누비고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의 갤리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페니키아가 뜨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요? 기원전 1200년 전후 후기 청동기의 몰락 및 공룡들의 몰락 이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20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페니키아도 떠올리기가 좋아요. 이러한 페니키아는 계산에 능하고 무역을 굉장히 잘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육상 무역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바다로 뻗어나갔죠. 이렇게 해서 미케네에 이어서 지중해 무역을 책임졌고 여러 무역 식민지들을 건설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 불룩 튀어나온 현 튀니지 지역에 있는 카르타고죠. 나중에 한니발이 나오는 그 카르타고인 것이고요. 그래서 레바논은 페니키아의 후예, 튀니지는 카르타고의 후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겁니다. 페니키아 알파벳이 이후에 이어지는 그리스 알파벳, 로마 알파벳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완전히 인류 최초는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우리 마이클 조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데는 사실은 나이키라는 매개체가 있었고, 마이클 잭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데는 MTV라는 매개체가 있었죠. 1990년대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SBS가 개국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인류 최초의 히트작이라고 불리는 성서도 이 페니키아 알파벳이라는 쉬운 매개체를 타고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신앙적인 면에서 남쪽의 이스라엘과 북쪽의 페니키아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었는데요. 이 남쪽의 유일신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바알신을 포함한 다신교를 숭배했는데요.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인신공양이 만연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인신공양이라든가 성적인 문란함을 굉장히 반대했고, 더구나 유일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를 신앙적으로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을 굉장히 악마화해서 묘사하는 게 많았고, 그래서 이들은 이 바알신을 벨제부비라고 불렀다고 하죠.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에도 나오는 벨제부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카르타고가 페니키아의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페니키아의 피와 문화를 이어받았는데 그 유명한 한니발 이름 뒤에 나오는 발, 혹은 뭐 히스르두발 같은 발 이름도 페니키아 문화의 바알 신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지역 포유류들의 전성기도 그렇게 길지 않았죠. 또 다른 공룡, 철의 제국 아시리아가 이 근동 지역을 모두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인류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레반트,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한 왕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정규 6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기 청동기 붕괴 및 바다민족 침입,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미케네나 히타이트라는 공룡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룡이 이집트 신왕국도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으나 큰 타격을 받았고, 이러한 공룡들에 눌려 살던 포유류들에게 기회였죠. 그래서 히브리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페니키아는 갤리선과 알파벳 그리고 무역 수완을 통해서 이 지중해 무역을 주름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성기는 길지 않아서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모두 먹히긴 합니다만, 후기 청동기 이후는 이런 양태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원전 120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철, 모, 패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후기 청동기가 멸망하면 철기 문명이 전파를 됐고, 모세의 출애굽기가 대략 이 시기쯤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나중에 구약성서라는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페니키아가 알파벳을 남겼다. 그래서 기원전 1200년 후에 최대 사건, 철기, 성서, 알파벳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인류는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후기 청동기 특별편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이들의 붕괴, 그리고 그 이후에 미친 세계사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전 세계적인 큰 변곡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3000년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기 5편 황하문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는데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1200 철, 모, 패 만 입에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